오늘 사연은요, 비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서울의 장마밤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퇴근길 우산을 들고 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붓다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자기 멈추는 여름밤 소나기. 그 한가운데 작은 커피 카트 하나가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홀은 행복의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던 여름밤,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사이 좁은 골목 어귀에 허름한 이동식 커피 카트가 서 있습니다. 녹이 쓴 바퀴는 비에 젖어 더 무거워졌고 낡은 차양막 위로는 빗물이 기울어진 선을 그리며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골목 공기에는 여러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비 냄새, 큰 길에서 밀려오는 휘발유와 매연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덮으려는 듯 버터가 달궈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식빵 냄새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향이 피어오릅니다. 윤지안, 23. 그 골목 한가운데 카트 옆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싸구려 비닐 우비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비에 젖어 색이 짙어진 청바지는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물기가 올라와 있고 운동화 끝은 이미 오래전에 해져서 장마철 무릉덩이를 막아주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반짝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안의 눈입니다. 플라스틱 텀블러에 커피를 따르며 지안은 속으로 조용히 주문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번 시험만 붙으면 내년엔 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숨 쉬는 소리 조금만 더 오래 듣게 해주세요. 적어도 퇴원하는 날까지는 제 손으로 커피 말고 약을 건네고 싶어요. 낮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책을 붙들고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이렇게 카트 앞에 서는 생활이 벌써 몇 달째입니다. 주머니 안쪽에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습니다. 전국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그 숫자는 그저 종이값에 불과합니다. 등록금과 월세, 그리고 외할머니의 병원비.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장학금도 기적 같은 후원도 지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안은 스테인리스 철판 위에 버터를 올립니다. 버터가 녹으며 내는 찌르르 하는 소리, 얇게 썬 식빵이 올라가자마자 퍼져나오는 고소한 냄새에 비에 젖어 추워진 골목이 잠깐 따뜻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뜨거운 철판에서 튀는 작은 기름방울 소리, 빗방울이 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지직거리는 안내 방송과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뒤엉켜 하나의 배경음이 되어 흐릅니다.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밤 역 근처 골목까지 걸어들어와 뜨거운 커피를 사 마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안은 카트 전등을 끄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 오는 밤에 따뜻한 한 잔이 절실한 누군가가, 외할머니처럼 지친 숨을 몰아 쉬는 누군가가 이 골목을 지나갈지 모르니까요. 그 시각 도시 반대편 한강을 내려다보는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넓고 조용한 식탁 위에는 셰프가 공들여 만든 저염 소고기 스테이크와
유기농 채소, 아이를 위한 영양죽과 특별 주문한 수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앉은 9살 아이 이민우는 젓가락에도 숟가락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김이 살짝 오르는 음식들. 그 앞에서 민우는 작은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집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민우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셔보실래요? 요리사님이 도련님 생각하면서 소금도 거의 안 넣고 정성껏 만드셨어요. 하지만 민우의 눈동자는 식탁 위가 아니라 저 멀리 도시 불빛이 반사된 유리창 쪽을 향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아이에게 밥상은 죄책감의 자리였습니다. 민우가 태어나던 날 아이의 심장은 기적처럼 뛰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엄마는 민우를 남겨두고 떠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민우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까? 해서 민우에게 음식은 살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먹는다는 행위가 살겠다는 선언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에서 담당 의사는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에요. 강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계기, 아이 스스로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우의 할아버지는 그저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계 상위권에 드는 그룹의 회장이지만 손자 앞에서는 어떤 약속도 쉽게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식탁 위엔 음식이 남아가고 집사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치웁니다. 그때였습니다. 클락슉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고 검은색 의전 차량이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와이퍼가 물기를 쓸어낼 때마다 흐릿한 네온 사인이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서울역 인근 대로로 들어선 순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며 차가 멈춰섭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뜻밖의 냄새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버터가 타기 직전까지 달궈진 냄새,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의 고소함,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자극적인 향이 빗물 냄새에 섞여 차 안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민우의 콧등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먹는 것에 아무 관심 없던 이 아이가 처음으로 냄새에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즉시 알아챕니다. 네, 도련님? 저 냄새 뭐예요? 민우는 창문 밖을 바라본 채 묻습니다. 신호등 건너편 비에 젖은 인도 위에 작은 카트 하나가 희미한 조명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조금 내려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 저건 역 앞 카트에서 파는 커피랑 토스트 냄새 같네요. 빵 굽는 냄새가 여기까지 오나 봅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정말 오랜만에 반짝입니다.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앞좌석에 앉아있던 보호자가
눈을 크게 뜹니다. 민우야, 거긴 길거리잖아. 위생도 그렇고 내 몸 상태도 아직 완전한 상태는. 처음으로 민우는 식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빵 냄새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정성껏 굽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냄새. 저거 아니면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보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고집스럽게 이어왔는지 가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아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비슷한 말투를 장난으로 할 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보호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잠깐만이야. 기사님, 차를 저 카트 근처에 세워주세요. 민우야, 대신 꼭 약속해야 한다. 너 몸 상태 생각해서 우유도 따뜻한 걸로, 너무 기름지지 않게. 알겠지? 네. 민우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고 비가 잦아든 서울역 인근 큰 길 옆 인도에 멈춰섭니다. 비는 잠시 멈췄지만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고 네온사인 불빛이 그 물 위에 번져 어두운 밤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트 위에 달린 작은 전등 하나. 그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윤지안입니다. 비닐 우비는 빗물과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고 모자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지안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버터를 한 조각 떼어 철판 위에 올려놓으면 노란 덩어리가 순식간에 투명해지며 번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식빵을 올리면 철판과 밀가루가 맞부딪히는 소리, 수분이 날아가며 내는 짧은 치직거림이 골목을 가릅니다. 스텐잔에 우유를 붓고 작은 가스 버너 위에 올리면 우유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기 직전에 그 특유의 달큰한 향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때 카트 앞에 우산을 쓴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명품 아동복에 반짝이는 운동화, 비에 젖지 않았다는 듯 깨끗한 우산을 든 9살 아이. 다른 하나는 단정한 양복에 방수 코트를 걸친 운전기사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옷차림과 달리 창백합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마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눈처럼 힘이 없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그 냄새 나는 빵 하나만 주세요. 지아는 잠깐 아이의 모습에 눈이 머뭅니다. 손에 들린 우산, 옷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브랜드 로고, 뒤에 서 있는 운전기사의 태도. 이 아이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안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올라옵니다. 그래, 오늘 첫 손님이네. 이모가 제일 따끈한 걸로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버터를 한 번 더 올리고 식빵을 새로 꺼내 철판 위에 놓습니다. 달걀을 깨뜨려 노른자를 터뜨리고 치즈와 얇은 햄을 올린 뒤 살짝 소금을 뿌립니다. 철판 위에서 빵이 노릇노릇 색을 입어가는 동안 공기도 함께 달궈지는 느낌입니다. 우유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정도로만 데웁니다. 수술을 한 아이에게는 너무 뜨거운 것도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다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에 우유를 따르며 지아는 조용히 묻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거야? 비가 와서 길 미끄러운데 조심했어야지. 민우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대답하는 대신 카트 안에서 맡아지는 냄새에 집중합니다. 버터가 살짝 탄 가장자리에서 나는 고소한 향, 데워진 우유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냄새,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함께 섞여 어쩐지 낯설고도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토스트가 접시 위에 올려지고 잘 잡을 수 있도록 반으로 잘려 종이 포장지에 쌓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함께 건네집니다. 자, 이모가 만든 첫 번째 장마밤 토스트랑 우유. 천천히 먹어. 아직 좀 뜨거워. 민우는 두 손으로 토스트를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바삭한 식빵 겉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고 안쪽에서 부드럽게 녹아든 치즈와 달걀, 버터의 온기가 혀 위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민우의 눈이 커집니다. 아, 이게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링거만 맞으며 느끼던 무맛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면서 향을 내면서 치열하게 존재를 주장하는 맛.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에 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한 입 또 한 입 조심스럽게 토스트를 베어 물며 삼킵니다. 지아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카트 위 희미한 조명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비추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고단하지만 단단한 눈매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잠시 후 민우는 남은 토스트를 쥔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카트 뒤에서 젖은 우비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등을 닦으며 웃고 있는 지안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씻겨나가지 않은 비누 향이 조금, 커피 냄새가 조금,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선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민우의 입에서 무심결에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이모. 네. 이모, 우리 엄마랑 좀 닮았어요.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지안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 있다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 이모가 너희 엄마를 닮았나 보네. 엄마가 예쁘신가 보다. 가볍게 흘려보내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장난이나 예의가 아닌 간절함과 허기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베어 문 따뜻한 토스트 위에 잃어버린 무언가의 그림자를 얹어보는 것처럼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타이어가 물을 튕기며 지나가는 소리가 다시 거세집니다. 멀리서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카트 위 작은 전등은 여전히 흔들리며 골목을 비춥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장마밤 커피 카트 앞에서 내어준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과거로 뻗어 있습니다. 사연은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다음 화에서 이 장마밤 토스트가 어떻게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당신의 밤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이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이 만남은 사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후는 행복의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장마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밤, 서울역 근처 골목은 여전히 눅눅한 물기와 사람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퍼부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로 커피와 버터, 구워지는 식빵 냄새가 조용히 골목을 채워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커피 카트 앞에는 매일 밤 한 아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던 9살 아이 이민우였습니다. 먼저 시간은 며칠을 건너뛰어 흘러갑니다. 비가 잦아든 저녁이면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어김없이 서울역 인근 큰 길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라면 바로 강남으로 돌아갔어야 할 길이었지만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저기, 오늘도 그 빵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뒷좌석에 앉은 아이의 곁에 가정부가 동행했고 또 다른 날에는 병원 담당 간호사가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춰가며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그 이모 가게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약 먹고 뭔가 조금 먹으라면서요. 난 그 이모 빵이면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엔 걱정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던 어른들의 얼굴도 어느새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골목의 허름한 카트 앞, 재벌가 사람들과 골목 카트 이모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묘한 동맹 같은 분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슬쩍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회장님 댁에서 나오는 음식보다 여기 토스트가 더 맛있기도 합니다. 가정부는 씩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쉿, 그 말은 저기 기름 냄새 나는 골목에서만 하자고요. 집에 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사이 카트 안에서는 윤지안의 하루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 우비를 벗어두고 앞치마 끈을 고쳐 묶은 지아는 손님이 뜸해지는 새벽녘이면 카트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는 이런 문장들이 차례로 남았습니다. 심장 수술 환자 음식, 아이 위에 부담 적은 간식, 심장질환 어린이 저녁 식단, 낮에는 간호조무사 책을 펴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밤에는 카트 뒤에서 환자 식단을 검색하는 삶.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다른 것 같았지만 언젠가 하나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아는 묵묵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버터의 양은 조금 줄이고 소금 대신 허브를 살짝 뿌렸습니다. 흰 식빵 대신 통곡물 식빵을 찾아 카트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우유에도 설탕을 덜 넣고 온도만 조금 더 따뜻하게 맞췄습니다. 이모, 오늘 빵은 왜 색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속이 덜 놀라게 만들었어. 이건 심장 아픈 사람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괜찮을 거야. 누가 그랬는데요? 공부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모가 이모 맘대로 조금 더 줄여봤어. 민우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잠시 멈춰 서더니 웃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이상하게 여기 빵은 먹고 나면 숨이 덜 막혀요. 그 말에 지아는 잠시 대답을 잊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촉촉한 장마 공기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아이의 눈빛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고급 아파트의 저녁 식탁이 아니라 서울역 골목의 작은 카트 앞에서 토스트를 먹는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 인생에서도 이상하게 편해지는 장소, 이유 없이 마음이 풀리는 얼굴이 생기죠. 지금 이야기 속 윤지안의 카트가 이 가족에게 딱 그런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후는 행복의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계속해서 이 장마밤의 사연 함께 따라와 주세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비는 얇은 실처럼 길게 내려앉았고 가로등 아래로 떨어진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잔잔했습니다. 카트 옆 오래된 나무 벤치 하나. 지안과 민우는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토스트를 나눠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응? 나 병원 자주 가는 거 이모도 대충 알죠? 지아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손에 쥔 종이컵만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따뜻한 우유. 그 위로 작은 거품이 잔잔하게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응, 심장 수술했다고 했잖아.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스티커도 봤지. 민우는 가슴 쪽에 손을 올리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여기 안에 조금 망가진 데가 있대요. 고쳐서 다시 썼는데 그래서 많이 뛰면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된대요. 근데 아이의 시선이 카트 안 토스트판 위로 향했습니다. 이모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하죠. 병원에서 주는 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좀 울렁거리는데 여기서는 배가 고파져요. 그 말을 듣고 지아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웃음을 억지로 띄웠습니다. 그럼 이모가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겠다. 심장 아픈 손님이 단골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카트 지붕을 두드리고 골목 끝은 노란 가로등 아래 반짝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병원에 자주 가. 근데 손님으로 말고. 왜요? 이모도 아픈 데 있어요? 아니, 나중에 거기서 일하려고.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하거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이렇게 빵 굽고. 민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이모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언젠가는. 그럼 나 아플 때 이모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 마음이 숨기지 못한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병실에 남겨졌던 밤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서 느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이모라는 단어 하나에 겨우 기대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그 대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또 아프더라도 그때는 이모가 병원 어딘가에 있을게. 민우는 그 말을 듣더니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자주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식탁을 힘겨워했지만 골목 카트 앞에서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농담을 하고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쪽 끝,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곧은 남자 이도현, 64, 굴지의 재단 이사장이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집안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고급 양주와 오래된 책들, 그리고 각종 상패와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민우 군이 식사 전에 토스트를 조금 먹었다고 합니다. 토스트? 이도연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예. 역 앞 카트에서 사온 토스트라고 합니다. 운전기사와 가정부 얘기로는 그 카트 하는 이모가 도련님을 참 편하게 대한다더군요. 병원 간호사도 함께 가서 보고 왔다고 합니다. 한동안 소식만 듣던 이야기였지만 며칠 후 이도연은 우연히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 병원 주차장 근처에서 아이가 차에 오르기 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모 있잖아요. 여갑빵 이모. 엄마랑 좀 닮았어요. 그 말에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도연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고 비서와 운전기사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엄마.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이름과 곧장 이어졌습니다.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 계단에 앉아 웃던 평범한 집안의 여대생. 흰 블라우스와 청바지가 잘 어울리던 여자. 조용하지만 말할 때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던 눈웃음. 한유리. 그의 젊은 날 사랑이자 끝내 지키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은 재단 후계자가 평범한 집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참자. 내가 회장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도연은 늘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을 미뤘습니다. 그 잠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어디선가 악의적인 소문이 만들어졌고 유리에게는 모욕적인 말과 비수가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를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한유리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어디선가 평범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그래서였을까요? 손자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와 역 앞 카트 이모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릿하게 쿡 찔린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장마비가 유난히 거세게 쏟아지던 어느 밤. 그날은 카트 앞까지 가는 대신 차 안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밤이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차 안 뒷좌석. 창문에는 빗물이 연필 자국처럼 길게 흘러내렸고 민우는 그 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장난을 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 엄마는 어디 갔어요?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지만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피해온 자리를 정확히 건드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카트 안에서 우비를 걸치고 나와 주문을 받으려던 지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안은 잠시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의자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네, 엄마. 응. 이모는 할머니랑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모 엄마는 어디 있어요? 비는 여전히 카트 지붕을 때리고 멀리서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 1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 커졌습니다. 사고요? 응.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엄마는 늘 바쁘게 살았고 나한테 아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 지아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서랍을 여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한율이야. 예쁜 이름이지? 민우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따라 해봤습니다. 한율이. 그때 빗소리 사이로 정막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금 뒤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이야기는 전해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세상 위로 다시 떠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도연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우 군이 그 카트 이모에게서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 이모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 순간 이도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율이. 방 안 공기가 장마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재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람을 한 명 붙여. 그 카트 하는 젊은 여자, 이름이 윤지안이라고 했지. 신상과 가족관계, 학교, 병력,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용히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와.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사람만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마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구름 사이로 아주 얇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여전히 서울역 골목 카트 앞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늘도 토스트를 굽습니다. 버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고 식빵이 노릇하게 색을 입어갈수록 골목은 조금 따뜻해집니다. 민우는 익숙하게 그 앞에 서서 빵을 기다리다가 묻습니다. 이모, 내일도 있을 거죠? 지아는 당연하다는 듯 밝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내가 먹을 빵 굽고 있을게. 둘의 대화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다정해서 이 순간만 놓고 보면 그 어떤 폭풍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날수록 늘 그렇듯 가장 큰 폭풍은 뒤늦게 찾아오곤 합니다. 도시의 빗자국이 하나둘 마르고 감춰두었던 이름들은 이제 차례대로 세상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다음 이야기는 그 이름들이 만들어낼 파문과 마주하게 될 시간입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 서울의 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장마가 끝나갈 무렵에 한 소녀의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고 또 동시에 전혀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카트 앞에서 웃던 그 아이와 역 앞 골목을 지키던 23 윤지안. 오늘은 그 둘에게 찾아온 폭풍 같은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마가 한풀 꺾인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드디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빛이 비집고 내려오던 날, 서울역 인근 골목 좁은 인도 끝에 서 있는 허름한 커피 토스트 카트 앞에서 윤지아는 천막 위에 고인 빗물을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나으려나 비도 그쳤는데 손님도 좀 늘겠지. 비에 젖었던 도로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여기저기 얕은 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는 장마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조금 전까지 쏟아졌던 빗물이 시멘트와 섞여 올라오는 비린 냄새,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끓이는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낡은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얼룩이 남은 앞치마를 털어 입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여전히 구겨진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성적표가 들어 있었고 왼쪽 주머니에는 잔돈 몇 개와 오늘도 역앞까지 나와줄 이민우를 위해 준비해 둔 저염 버터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 버터를 조금 올리자 고소한 향이 은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아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둔 식빵을 정리하며 그 향기를 맡고 혼자 웃었습니다. 민우 오늘도 오려나 어제는 반쪽이나 더 먹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낮게 깔린 엔진 소리와 함께 낯선 차량 2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구청 로고가 찍힌 1톤 트럭 한 대, 그리고 역관리 용역이라는 글자가 적힌 회색 차량 한 대. 차가 멈추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불이 나게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에서 튀어나온 거친 남자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무허가 이동 판매 단속입니다. 통행 방해 업소는 즉시 철거 조치합니다. 지아는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단속 나온다더라는 소문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오늘, 설마 자신에게까지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카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팔짱을 낀 채 주변을 훑어보는 용역 직원들이 따라붙었죠. 여기 불법 이동 판매 맞죠? 그가 적어온 서류를 확인하듯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저 허가 신청 중이에요. 서류도 냈고요. 구청에서 전화도 받고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린다고. 그녀는 황급히 카트 안쪽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영수증들과 안내문, 신청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전 경고는 이미 나갔습니다. 오늘까지 자진 철거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는 서류고 절차는 절차입니다. 뒤에서 서 있던 용역 직원이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일이라서요. 기계부터 먼저 빼겠습니다. 철제 사다리가 트럭에서 내려졌고 두꺼운 장갑을 낀 손들이 카트를 휘감았습니다. 커피 머신의 전원이 뽑히면서 익숙한 모터 소리가 툭 끊기듯 멎었습니다. 토스트 기계에 뜨거운 판이 서서히 식어가며 희미한 열기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제 전 재산이에요. 지아는 카트 안으로 몸을 반쯤 밀어 넣으며 외쳤습니다. 거기 있는 건 다 제가 할머니 약값 벌려고 산 거예요. 저 다음 달에 시험도 치러야 해서 진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용역 직원은 이미 커피 머신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던 스테인리스 외관이 무심한 손에 잡혀 흔들릴 때마다 지안의 심장도 함께 덜컹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일 막지 마시고 비키세요. 그의 말투는 딱 잘라져 있었고 눈빛엔 피로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을 뿐 동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트럭 앞으로 뛰어나가 커피 머신이 실릴 공간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비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군데군데 진흙물이 고여있던 골목 바닥이 그녀의 운동화 밑에서 미끄덩거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 시험비랑 할머니 병원비예요. 제발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 두 개만은. 용역 직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방해하지 마시고 비켜요. 그는 거칠게 한 손을 뻗어 지안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순간 지안의 발바닥에서 중심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채 뒤로 퍼덕이며 넘어가는 감각. 등줄기에 닿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바로 뒤에 있던 진흙 웅덩이. 철서? 탁한 물이 사방으로 튀며 지안의 몸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흙물과 빗물이 섞인 웅덩이 속에 등이 잠기고 손바닥은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시뻘건 선을 남겼습니다. 젖은 앞치마와 청바지가 순식간에 몸에 달라붙어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지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넘어졌네. 골목 입구에서 구경하던 행인들 몇몇이 안타까운 듯 속삭였습니다. 저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가방끈을 더 움켜쥐고 모른 척 눈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아는 진흙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다시 트럭 범퍼를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이거 없으면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흙과 눈물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의 손은 다시 커피 머신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손 잠시만 걷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고 그 앞에서 문을 열고 내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색 양복 차림, 나이가 지긋하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는 남자.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 지안이 진흙 속에서 다시 밀려 넘어지려 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내린 참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냉정하게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그의 눈이 진흙과 빗물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젊은 여자아이의 모습에 박혀버렸습니다. 눈앞의 장면은 마치 오래전 기억의 잔상과 겹쳐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자신을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보던 한 여자. 하지만 그는 곧 현재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물러났고 구청 직원 몇 명은 그를 확인하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이사장님? 먼저 눈치챈 사람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비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시만요. 단속하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이 카트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비용은 저희 재단에서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비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도현 이사장님이십니다. 이 구역에 있는 병원과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제 철거는 잠시 멈춰주시고 관련된 행정 절차는 저희 쪽과 다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예, 이미 절차는 진행 중이긴 한데요. 장비 반출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서류는 다시 검토가 필요해서.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고 용역 직원들에게도 손짓으로 후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럭에 실리려던 커피 머신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자 이도현은 천천히 지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안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다 여전히 부서진 토스트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장 누군가 다시 빼앗으려 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발 밑창이 진흙물을 밟을 때마다 작게 물이 튀었습니다. 이도현은 얼마간 거리를 유지한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낯선 호칭에 지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과 눈물이 뒤섞여 얼룩진 얼굴, 찢어진 손바닥,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진 앞치마.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인 눈빛.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도현의 가슴이 세차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아직도 한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떠오르던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던 옆모습. 분명 다른 사람인데 어딘가 겹쳐 보이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아는 경계심을 거두지 못한 채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대충 쓸어 넘겼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괜히 오해받으신 건 아니죠?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오해라니. 오히려 내가 덕을 봤지. 이 골목 문제는 원래부터 한번 정리해야 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평소 이사장으로서 회의에서 내놓던 단호함 대신 어딘지 떨림이 섞인 낮은 톤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도현은 마치 오랜 숙제를 꺼내듯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지아는 여전히 부서진 판을 팔에 안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아주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공기를 찢고 나오는 순간 이도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유를 모른 채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특별히 위협적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요? 지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율이요. 제가 1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주변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 골목 끝에서 누군가 장사를 준비하며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도현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숨이 가슴께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한율이. 어느 순간부터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져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불러보던 이름. 그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목까지 차올랐다가 이내 삼켜졌습니다. 확신과 공포, 기대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사장님, 학생이 많이 젖으셔서 우선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도연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학생, 여기는 더 있다가는 감기만 더 심하게 걸리겠어. 병원까지 같이 가자. 이 근처야. 지아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면. 하지만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계속 떨리고 있는 자신의 손을 보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트는 이미 반쯤 해체된 상태였고 오늘 장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원의 주소를 떠올리며 지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깐만요. 카트만 그냥 여기 두고 가도 되겠죠? 비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리와 보관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생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둘 테니 걱정 마세요. 그제야 지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우산을 들어 지안 위로 펼쳤고 이도연은 차 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밖과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히터에서 뿜어져 나왔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아주 낮은 볼륨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좌석 끝에 몸을 최대한 작게 줄이고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시트에 스며들까봐 손으로 계속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 시트는 얼마든지 닦으면 되지만 감기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거든. 옆자리에 앉은 이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혹시 엄마는 언제 어떤 사고로 떠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장마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야근하고 돌아오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저는 갑자기 불려나갔고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었어요. 한 번도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만 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도연은 손가락 마디를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20년 넘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숨을 깊이 고르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낯선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학생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이름들이 참 많았겠구나. 지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묘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차는 어느새 이도연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부설 건물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안내판과 병원 로고들이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한 가지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도 될까?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도연은 결심한 사람처럼 자세를 곧게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떠 있었지만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 병원비와 월세,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를 커피 카트, 그리고 역앞 골목에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꾸짖던 세상. 어쩌면 한 번쯤은 엄마가 감추어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 한 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저한테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안이 힘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있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병세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도연은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동안 지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분명해지겠지. 그게 너무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차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가락 마디를 꾹 누르며 안쪽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언제나 단호했던 그 말. 하지만 동시에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숨을 고르던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지안아, 내가 불쌍해서라도 진실은 한 번쯤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동안 이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사람의 남자로 눈앞의 아이가 스스로 대답을 찾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이름을 세상 가장 늦은 시점에 마주하게 된다면요.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이야기 중간이지만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후는 행복해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춥지 않았지만 지안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손 안에서 아주 작은 용기가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카트를 잃은 날,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피하고만 싶던 질문이었지만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지안이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가 이사장님 생각대로 나와도 저 갑자기 가족 되는 거 아니죠?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아주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생이 결정할 일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만 약속할게. 또 한 번의 침묵.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안내방송이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처럼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세상이 한번 기울어졌고 이번에도 자기 힘으로 다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윤지아는 결국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오늘 사연은 흰 종이 봉투 하나가 한 집안의 과거와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장마 끝날 진흙 웅덩이 속에서 떨고 서 있던 23, 윤지안,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던 이도현. 오늘 두 사람은 마침내 한 장의 결과지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됩니다. 병원 본관이 아닌 재단 건물 안쪽 작은 상담실. 벽에는 간단한 풍경화 몇 점과 시계 하나만 걸려 있고 바깥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둥근 탁자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 이도현과 윤지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종이처럼 얇게 느껴지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도현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겹쳐져 있었지만 손등 위 혈관이 도드라지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익숙한 회의 얼굴, 재단 이사장의 표정을 하고 있으려 애썼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떨림을 눈치채고 봉투를 한번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볼까요? 아니면 아버지 아니, 이사장님이 먼저 보세요? 질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가 급히 고쳐 말하는 바람에 지안의 볼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먼저 보겠니? 그래주면 좋겠다. 탁자 사이로 서로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지만 봉투 모서리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봉투 끝을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차분한 종이 찢기는 소리가 상담실에 길게 울렸습니다. 속에서 접힌 A4 한 장이 나왔고 지아는 떨리는 눈으로 글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검사 의뢰번호, 체열 날짜, 검사 기관 이름.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쓰인 한 문장. 분석 결과 양자 간의 친자 관계가 존재할 확률은 99.99%로 추정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서 모든 글자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써놓은 것처럼 99.99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도 누군가 커튼을 확 젖힌 것처럼 세상이 한번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입술로 조용히 한번 따라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99.99%. 그 짧은 문장을 끝까지 내뱉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의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꺼풀이 여러 번 빠르게 떨리더니 결국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을 회장으로, 아버지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오며 장례식장에서조차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자가 작은 상담실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듯 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그가 얼굴을 가린 손 안에서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첫사랑의 이름. 집안의 반대를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손을 놓쳐버린 그날 이후 입안에만 삼켜두고 단 한 번도 소리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도 얘도 다 내 탓인데.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자세에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후회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어나왔습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재단을 움직이는 사람, 골목에서 단속을 멈추게 만들었던 사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지금은 그냥 한 명의 늦은 아버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꿈꿔본 적도 있는 장면 같았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혹시 이런 얼굴로 자신에게 사과했을까 하는 상상. 지아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사장님 딸인 건가요?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끝까지 말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물음표였지만 어디까지나 확인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은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이도연은 눈가를 거칠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여 지안에게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래, 지안아. 너는 내 딸이다. 그는 마치 재단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듯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아버지지만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자리에서도 번복하지 않겠다. 지안의 시야가 물안경을 낀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호칭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으로 쏟아져 내렸고 숨이 꼬이듯 휙 하고 걸렸습니다. 상담실에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나온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늦게 찾아온 아버지로서, 한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본 딸로서.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공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동네 골목 끝, 간판조차 흐릿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달빛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 창문에는 오래된 전기장판이 말려 있고 안쪽에는 약통이 가득한 선반과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습기가 스며든 벽지에는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지만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국물 냄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 집은 한미숙의 집이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 혈연은 아니지만 지안을 딸처럼 키워준 사람. 지안이 어린 시절 갑자기 엄마를 잃고 갈 곳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낡은 앞치마를 털며 문 앞에 선 낯선 남자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수수한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와 말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어나오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안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안이 먼저 말했다. 이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직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이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죄인으로 이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래? 지안이 얼굴은 요즘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도연은 갑자기 허리를 깊이 꺾었습니다. 등이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굽혀진 자세였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버린 책임을 선생님이 대신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미숙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 하나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쉽게 할 말은 아닐 텐데.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리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다. 지안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몇 번이고 당부하고 갔어요. 한미숙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약속 지킨 것뿐이에요. 대단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나도 외로워서 같이 산 거지. 그 아이는 내가 살려고 붙잡은 애예요. 이도연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안이는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을 남의 입을 빌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숙은 낡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더니 이도연의 굽힌 어깨를 가볍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 좀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쪽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몰라요. 유리도 끝까지 자세히는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한 가지는 알겠네. 이렇게까지 와서 허리 숙이는 사람은 늦었어도 진심은 있는 거겠지.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지안이한테 잘해줘요. 그 아이는 봤는데 서투른 애니까 내색 안 해도 많이 챙겨줘요. 그 순간 지안의 눈에서 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미숙에게도 이도연에게도 각자 다른 의미로 닿았습니다. 한 사람에겐 딸을 떠나보낸 친구의 부탁이었고 또 한 사람에겐 뒤늦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번에는 넓은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사회 긴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사업 계획서 대신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 제목이 유난히 눈에 띄는 문서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유리 기념 청년 지원 재단. 임원 중 한 명이 제목을 읽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도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맨 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홍보 전략을 설명하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묵직하고 어딘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역 주변에서 무허가 노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한 번의 단속에 전 재산을 잃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푸드카트 존을 만들 겁니다.
슬라이드에는 작은 실내 푸드코트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규격에 맞는 카트와 위생 설비, 공용 휴게실, 간단한 의료 지원실까지 포함된 구조였습니다. 교육과 의료 지원도 함께 붙입니다. 식품 안전 교육, 간단한 재무 교육, 몸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무료 진료소까지 우리가 가진 자원을 거기에 쓰겠습니다. 몇몇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미지도 좋아지겠네요. ESG 보고서에 넣기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도연은 그런 말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때 진흙 웅덩이 속에서 떨고 서 있던 한 소녀의 모습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만약 자신이 골목 입구에서 차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 소녀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기억하게 되었을지 떠올랐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적어도 몇 명이라도 진흙물 대신 따뜻한 실내에서 빵을 굽게 해주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그의 결심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마가 아닌 꽃비가 흩날리던 다음 해 봄. 지아는 대학 강의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간호학과 편입생에게 주어진 두꺼운 전공 서적과 교수님이 나눠준 실습 안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맨 앞장에는 누군가 적어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한번 손가락으로 짚고 나서 지아는 재단이 운영하는 실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예전 역 앞 골목의 커피 카트와 비슷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실내 공간, 규격에 맞는 카트들이 한 줄로 놓여 있고 청년 몇 명이 위생 모자를 쓰고 각자의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노숙인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 식사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진료실과 상담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카트 앞에서는 버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공기 중으로 번져나가자 한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이모, 토스트 다 탄다. 다 탄다. 환한 얼굴로 소리치는 아이. 이민우였습니다. 심장 수술로 늘 창백하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붉은 볼 뛰어다니다가 땀에 젖은 앞머리, 양손에는 토스트 뒤집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토스트 뒤집기 담당이라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돌려야 한다고요. 민우가 허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면 더 조심해야지. 고객님께서 드실 거니까 한 장도 태우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님. 옆에서 계산을 정리하던 자원봉사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당연하죠. 이 집은 제가 제일 먼저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민우가 가슴을 쭉 내밀며 말했다. 잠시 뒤 퇴근 시간에 맞춰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발걸음이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놓은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카트 앞에 서서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여기 오늘 장사 잘 되십니까, 사장님? 지안이 웃었습니다. 단골 손님 덕분에요. 오늘은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이 사장님 말고 손님. 그러자 민우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 카드로요. 저 용돈 모아서 만든 체크카드 있거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도연은 일부러 엄숙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구나. 내 인생에서 손주 카드로 얻어먹는 첫 커피네. 그 순간 휠체어의 바퀴 소리가 푸드코트 바닥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미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겸해 잡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에이구, 냄새 좋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에서 떡볶이 팔던 시절엔 내가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토스트 얻어먹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지아는 조심스레 구운 토스트 한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건 우리 재단 VIP이신 한미숙 선생님 몫입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푸드코트 안에는 웃음과 빵 굽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진흙 웅덩이 속에 넘어져 있던 소녀도, 밥 한 입 넘기지 못하던 아이도, 책상에서 무표정으로 회의 자료만 넘기던 남자도,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냄새를 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겨울도 아닌 장마 끝날 진흙물 속에서 넘어졌던 그 밤을, 허가증 한 장 없다는 이유로 한 청춘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빼앗기던 그 순간, 그 밤이 지나 이렇게 봄날 식탁 위에 따뜻한 빵 냄새로 바뀌기까지 그들에겐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누군가에게 건네지는 따뜻한 한 조각의 토스트, 설탕을 조금만 넣은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마음을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끊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빵 냄새처럼 남아 지친 하루 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홀은 행복의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을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마밤 커피 카트 앞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기나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에도 따뜻한 냄새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을 마칩니다.